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의 경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본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정보,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 수단을 통해 한국 측이 수집한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요르단 동북부 사막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던 시리아 난민 수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 6월 국경을 폐쇄한 이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식량과 여러 물품들이 어제 루쿠반 지역에 배포됐다며 앞으로 2주 동안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1년 전만 해도 12,000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 난민 수가 현재 8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뒤 탈출한 3천여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으로 건너온 3천 명의 미얀마 피난민들은 서남부 운난성에 머물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북부 지역 4개 종족으로 이뤄진 무장 반군이 보안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거듭되는 충돌로 미얀마 경찰과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 민간인 등 10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중단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가 실시할 예정인 표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 주 실시하는 표결은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슬람 협력기구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표결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터키 정부의 쿠데타 이후 강력한 단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인도 이민자 출신의 헤일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인선 가운데 백인 남성이 아닌 첫 사례로 꼽히지만 그의 외교 분야 경력은 전무합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또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특히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제안을 비난했으며 트럼프도 후보 시절 헤일리 주지사가 이민 문제에 유약하다며 주민들은 그로 인해 당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혁명무장군 FARC가 내일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진행될 서명식에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FARC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협정은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양측은 이후 재협상에 나서 FARC를 경멸하는 콜롬비아의 보수 성향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50여 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체결한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양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관리와 비공개 접촉을 한 바 있는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이 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기구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 수집 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가 1000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척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관계망을 통한 정보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을 통해 수집한 한국 측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 동향에 대한 감시 능력과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 대국화 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에 대해 한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일본 대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한국의 야권 3당은 하루 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졸속적이고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3당은 협상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등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해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 서정호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과 전상자, 참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병대는 북한의 포격 도발 시기인 오후 2시 34분에 맞춰 상기 훈련도 실시했으며 이 훈련에서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의 사격 절차 연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한국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무차별 기습 포격했으며 이 포격으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만 매달려서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 미 시사월간지 애틀란틱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안보 현안,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독창적인 협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계속 자랑한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 기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도랑에 빠져버렸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중국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조롱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전문가는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 개발을 제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응할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할 진지한 외교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대립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후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완전한 핵 폐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러한 방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평화적 해법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한층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글을 공동 기고한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1993년부터 1999년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확히 어떤 북한 관련 상황을 승계할 것인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새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work closely with the national security team that President-elect Trump appoints.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며 추진되어온 대북 전략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인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 조치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압박 목적으로 국제사회를 동원해 거둔 성공, 그리고 금융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재무부가 밟은 단계 등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신 북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향후 정책 방향과 결정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새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가톨릭 기구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종교의 자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 기구인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지난주 2016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마다 세계 196개 나라의 종교 자유 상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4쪽에 달하는 북한의 종교 실태를 설명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이자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로 기독교를 서방 세계의 내정 개입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면서도 지난 2년간 캐나다와 한국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해 자주 북한을 오가며 고아와 노인들을 오랫동안 돌봤던 임 목사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제대로 캐나다 정부의 접근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 김국기, 김정욱 선교사, 최춘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등 여러 기독교인들이 복역 중이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던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가 올해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목사는 중국 창바이안 장백교회 담임 목사로 20여 년간 대북 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해 왔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며 한 목사가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는 지난 2007년 세계 기독교 연대가 북한의 종교 자유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9년이 됐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이념과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올 때까지 어떤 종교 자유의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핵심 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이라크, 중국 등 23개 나라, 종교를 차별하는 핵심 나라로는 이란과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종교 극단주의와 이로 인한 폭력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 기구는 145개 나라에서 연간 5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이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5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3번째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단 이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북에서 뭐 배웠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와서 안정적인 그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인 1세대 기준으로 미화 약 6,000달러의 기본금과 11,000달러 상당의 주거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만큼 정착 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이 브로커 사례비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낯선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 탈북민의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심화교육 취업 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탈북민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였고 전문직 탈북민 가운데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10%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률은 25%로 4명 가운데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탈북민 김태희 씨의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탈북민이라 하게 되면 다르게 보는 눈길, 일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고 면접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이 대할 때 탈북민은 조선족보다도 어찌 보면 더 차등 대우를 받는 차등 인물이 아닌가. 피부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탈북민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한국 정착 과정에 큰 걸림돌이라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좀 이 사회에 오면 이제 차가운, 이 사회의 흡수력이 약한, 그런데 좀 아직도 냉대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죠. 그 차가운 인식의 변화를 제일 원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도 차별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탈북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혁 씨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탈북민의 범죄율로 연결된다면서 대화와 소통 방법을 몰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사장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죠. 갈등이 일어나. 보통 6개월 이내에 60%, 63% 이상이 대부분 일을 그만둡니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로 탈북자들끼리 모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는 거죠. 아울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야 임금도 전문성도 높아지는데 소통의 부재로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금도 초임으로만 받게 돼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탈북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탈북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 주민에 비해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여건으로 최근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제3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 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이나 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탈남 현상일 거예요. 이민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한에서 이렇게 무시받고 살 바에는 어차피 똑같이 상황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은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재희 대구 하나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여성 탈북민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사회 같은 데는 한 78%까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또 한경도 출신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또 거주하시는 연령대도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으셔서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얘기할 때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20대에서 40대의 출산과 육아를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기에는 다른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또 안전 체계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또 한 가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민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이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은 지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색채를 지닌 채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탈북민 3만 명이 또 4만 명, 5만 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함으로써 남북 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추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말처럼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통일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려면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탈북 청소년 교육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북한에 11만 달러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영어 교육을 위해 17만 달러도 제공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5-2016 회계연도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9만 3천 파운드, 미화로 11만 6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나 원조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영국이 지난 회계연도, 즉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가운데 북한 당국자 10명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5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언론인들에게 국제적 언론 규범과 기술적 수준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2만 8천 달러, 국제적인 사업 조직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경제와 경영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2만 5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마을 수준에서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7,200달러, 북한의 외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물리적 재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4,500달러가 쓰였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5-2016 회계연도에 영국 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 교육과 영어 교사 연수에 13만 5천 파운드, 미화로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영국 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자료 개발, 영어 교사 강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실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계정은 20여 개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 때문에 이렇다 할 홍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지아 기자가 북한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평양 모란봉 편집사가 운영하는 북한의 선전용 인터넷 매체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에는 작은 네모 모양의 그림 여러 개가 화면 오른편에 나열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로 연결되는 일종의 버튼들입니다. 이들 버튼을 누르면 조선의 오늘이 운영하는 트위터나 유튜브, 구글 플러스,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유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각 SNS의 특성과 역할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로, 유튜브와 유쿠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으로, 또 플리커나 인스타그램 등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들 SNS에 북한도 가입은 물론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조선의 오늘 외에도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아리랑 협회가 운영하는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 방송, 김일성 방송대학으로도 불리는 우리민족 강당을 통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조선의 오늘이 총 8개로 가장 많은 SNS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우리민족끼리가 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메아리와 우리민족 강당은 트위터와 구글 플러스 등을 포함해 각각 4개와 3개씩의 SNS로 전 세계 네티즌들과의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BOA가 파악한 숫자로만 따져볼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SNS는 24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운영하는 유쿠를 제외하면 모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등지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격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과 우리민족 강당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미국 애플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민족 강당이 팟캐스트에 올린 21일자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종교 무력의 핵심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2010년 트위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민족끼리를 제외하면 북한 SNS 계정들은 대부분 2014년에서 올해 사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한 번 이상 업데이트, 즉 게시물이 올라오는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은 하루 10여 개의 단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고, 조선의 오늘이나 메아리 역시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하루 5개에서 7개씩의 단문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 강당 역시 22일 하루에만 3개의 단문 형태의 글이 자체 트위터 계정에 추가됐습니다. 조선의 오늘 등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텀블러, 우리민족끼리의 각종 SNS에도 22일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여성 대표단이 평양 양로원을 참관한 사진을 비롯해 4개씩의 사진이 게재됐고, 이들의 유튜브 계정에도 각각 다른 종류의 동영상 여러 개가 추가됐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북한 체제에 대한 홍보나 그날그날의 북한발 뉴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재인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SNS에 이처럼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입니다. So I think that it's not the only reason that they're using social media, but I think one of the advantages to using social media is that they can avoid the censorship.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very easy to block a single website, but if you have a Twitter channel or a YouTube page or a Tumblr, the only way to stop those is to block the entire social media. 윌리엄스 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SNS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작한 웹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만 트위터 등 북한의 SNS 계정은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는 인터넷 주소만 차단해도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데 반해
트위터와 같은 SNS는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게시물을 일일이 차단해야만 한국 네티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북한이 SNS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스 씨는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북한이 SNS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other one is simply that everybody's using social media, and it's a really effective way to get propaganda out to everybody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의 사용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약 4억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트위터는 약 3억 2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터넷 등 국가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린 것도 북한이 SNS 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홍보 웹사이트인 내 나라를 현대적으로 개편했고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자를 위해 모바일용 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SNS 활용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건 사실이지만 각 게시물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난 19일 올라온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은 총 10개인데 이 중 리트윗, 즉 다른 사람이 재인용한 게시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오늘의 동영상들도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기가 적은 북한의 SNS에 대해 윌리엄스 씨는 북한이 국가 체제를 홍보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선전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나 이란 등 국가 홍보에 주력하는 다른 나라들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물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수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아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선임 연구원은 당시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고 북한 내부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가 미국 기업이 만든 SNS를 이용하는 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에 따르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면서 그들의 재산과 지분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고 재산에는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SNS를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금지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이죠. 이른바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이 킬링필드 핵심 전범들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알아보고요.
중국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밖의 소식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캄보디아 전범들에 대한 재판 소식부터 좀 볼까요? 네, 캄보디아 특별 전범재판소 대법원이요. 오늘 올해로 90세인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의장과 85세인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원심대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1979년에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이 무너진 지 37년 만에 양민 대학살 핵심 주범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건데요. 예.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의장은 폴포트 전 서의장에 이어서 크메르루즈 정권의 2인자였고요. 네. 반대파 숙청,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고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반인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예. 캄보디아 크메르주 정권 하면 20세기 최악의 참극이라고 불리는 킬링필드. 이 킬링필드를 자행한 악명 높은 정권이죠. 그렇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1975년에 친미주의자인 론돌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들어선 정권인데요. 예. 수도 푸놈펜에 있는 주민들과 지식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또 양민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 4년 동안 자그마치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이라고 하는 170만에서 220만 명이 희생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되는 대참극을 자행한 건데 그 주범들을 단죄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이 국제 재판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예.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설치된 게 2006년이었는데요. 그리고 4년 만인 2010년 9월에 누온체아와 키우 삼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2014년 8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하지만 모두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었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킬링필드의 핵심 주범인 폴포트 전 서기장은 전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에 사망해서 법의 심판을 벗어났고요.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가 세워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한데요. 이 가운데 법의 심판을 받은 전범은 2012년 최종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카잉구엑 에아브 부토올슬랭 수용소장을 포함해서 3명뿐입니다. 현재 기소된 사람들도 모두 또 고령이라서 끝까지 재판을 받거나 복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돼서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셰퍼 유엔 특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후퇴하지 않고 사실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이 안보리의 그 같은 방안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범 강제 수용소 감금과 공개 처형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면서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인데요.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붙여지게 됩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약칭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연합 10개 나라, 또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같은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달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이 페루와 칠레도 이 RCEP에 급격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틈을 이제 중국이 파고들고 있는 건데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나서서 이 RCEP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 19일에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RCEP하고 또 다른 무역협정인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국제무역시장에서 TPP 탈퇴로 생기는 그 미국의 공백을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편을 가르거나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영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세안과 함께 이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탄젠 외교부 부국장도 자유무역 협정이 정치적이지 않고 개발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이라면 어떠한 협정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무역거래 협상 때 안보 가치나 전략적 가치를 논의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서 미국의 TPP 추진 과정을 좀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얼마 전에 마지막 해외 순방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 TPP에 대해서 탈퇴하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APEC 페마코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준을 이끌어갈 기회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PP가 내년 1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의 사법 처리 여부가 다시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힐러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뽑게 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는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들 또 편집진하고 만났는데요. 예.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가 계속 조사될 경우에 국가에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좀 접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했던 트럼프의 지지자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약간 좀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정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인 로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요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예전 일은 좀 접어두는 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는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협약을 좀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이른바
대한우파라는 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 세력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나치 정권식의 경례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생각인가요? 이들을 지지하지 않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스티브 배넌 선거 캠프 대표를 백악관 수석과 전략 겸 고문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센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 배넌 대표가 극우 보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배넌 대표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백악관 보좌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좀 옹호했습니다. 예. 자, 지금 새 정부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오늘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헤일리 주지사는 올해 44살인데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별로 꼽히고 있지만 외교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헤일리 주지사가 지명을 받게 되면 현재까지는 유일한 여성이자 소수계 지명자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지명된 인사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경선 때 나섰다가 사퇴한 뒤에 트럼프 당선인을 도왔죠. 벤 카슨 박사. 새 정부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카슨 박사가 유명한 그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흑인인데요. 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이 카슨 박사가 미국의 뉴스 인터뷰에서 이를 시인을 했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도 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카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경외과 의사하고 주택도시 개발하고 좀 바로 연관이 안 지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또 동해안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권으로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0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2도고요. 강계는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도 영하 2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 구름 끼는 곳이 있습니다. 개성 아침에 영하 4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진, 성진은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도 기온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추위가 매섭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도 영하 1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는 대체로 흐리고 먼 바다에서는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의 경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본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정보,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 수단을 통해 한국 측이 수집한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요르단 동북부 사막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시리아 난민 수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 6월 국경을 폐쇄한 이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식량과 여러 물품들이 어제 루쿠반 지역에 배포됐다며 앞으로 2주 동안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1년 전만 해도 12,000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 난민 수가 현재 8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뒤 탈출한 3천여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으로 건너온 3천여 명의 미얀마 피난민들은 서남부 운난성에 머물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북부 지역 4개 종족으로 이뤄진 무장 반군이 보안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대법원은 1970년대 양민을 대량 학살한 크메르루즈 최고위급 지도자 2명에 대해 종신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크메르루즈 정권의 2인자였던 투온 체아와 키우 삼판 전 대통령에 대해 양민 학살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 시절 희생자 대부분은 1975년에서 79년 킬링필드로 불리던 대량 학살 과정에서 굶주림과 고문, 노동교화소에서의 탈진과 질병, 구타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콩스림 판사는 이들 2명에게 선고됐던 종신형을 최종 확정한다며 계속 수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데이빗 셰퍼 유엔 특사는 이번 판결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 지도부는 오늘 결과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 정의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빠르게 전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론이 중단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가 실시할 예정인 표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 주 실시하는 표결은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슬람협력기구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표결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인도 이민자 출신의 헤일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인선 가운데 백인 남성이 아닌 첫 사례로 꼽히지만 외교 분야 경력은 전무합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또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